2023년 3월 정신과 외래에 32세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좋아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라는 증상으로요. 의료진은 우울사파로 진단하고 항우울제를 처방했죠.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약물 반응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 순간 누군가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이게 우울증이 아니라는 걸요. 그러나 아무도 몰랐죠. 환자도 의료진도 가족도 몰랐습니다.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완전히 다른 무언가였거든요. 오늘은 환자 K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사람의 2년간 임상 기록을 통해서 좋아하는 게 사라진다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게 우울증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환자 K는 초진 때 이렇게 말했어요. 6개월 전부터 좋아하던 것들이 점점 시들해졌어요. 음악을 들어도 아무 느낌이 없고, 영화를 봐도 그냥 지나가고, 친구를 만나도 무감각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제가 평온하다는 거예요. 의료진은 표준 우울증 척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애매했어요. 불면은 없었고 식욕은 정상이었거든요. 자살 생각도 전혀 없었죠. 다만 무기력 점수가 약간 높게 나왔고, 그래서 우울사파로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첫 번째 실수가 여기서 시작됐어요. 3개월간 3가지 다른 항우울제를 시도했지만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었어요. 일반적인 우울증이라면 적어도 어떤 변화는 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의료진은 병력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패턴을 발견했죠. 환자 K는 지난 5년간 알코올 중독인 어머니를 돌봐왔어요. 주 5회 통화, 월 8회에서 10회 방문, 응급상황 대처가 연간 20회가 넘었습니다. 새벽 2시에 어머니가 취해서 전화하면 달려가야 했고, 술 사러 나간 어머니를 찾아야 했고, 병원 응급실에도 수없이 갔었죠. 그런데 환자 K는 이걸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어요. 힘들지 않아요. 이제는요 라고 반복했거든요. 의료진은 여기서 결정적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이제는 이라는 표현이요. 이전에는 힘들었다는 뜻이죠. 그럼 언제부터 안 힘들어졌을까요? 정확히 6개월 전부터였습니다. 증상이 시작된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1995년 임상심리학자 찰스 피글리가 발견한 개념이 있습니다. 컴패션 파티그, 한국어로는 공감 피로라고 부르죠. 누군가의 감정을 오랫동안 받아온 사람의 공감 회로에 물리적 한계가 온다는 겁니다. 의료진은 환자 K에게 1981년 크리스티나 마슬라크가 개발한 번아웃 척도를 실시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단계인 정서적 소진은 점수가 낮게 나왔어요. 그런데 2단계인 비인격화 점수는 극도로 높았거든요. 이건 우울증이 아니었습니다. 정서적 분리 상태, 뇌의 공감 회로가 차단된 상태였죠. 2025년 최신 연구를 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에서 정신건강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정서적 소진이 43.5%, 비인격화가 28.2%로 나왔어요. 심리치료사들은 50% 이상이 번아웃을 경험했고요. 중국에서는 유치원 교사 1161명을 조사했더니 공감 피로가 광범위하게 발견됐습니다. 이건 특수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감정을 계속 받아온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환자 K의 케이스에서 가장 위험했던 건 환자 본인의 해석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필요 없다는 걸요. 저는 혼자가 편해요. 어머니도 이제 상관없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관계 단절을 결정하려 했거든요. 칼 융이 경고한 인플레이션, 자기 팽창의 함정에 빠진 겁니다. 자기가 특별히 각성했다고 이제는 무적이라고 착각하는 상태죠. 그런데 이건 각성이 아니에요. 감각 회로가 닫혀있는 동안 잠시 느껴지는 가짜 평온이거든요. 2014년 독일 막스 플랑크 인지뇌 과학 연구소에서 이 현상을 직접 측정했습니다. fMRI로 만성적으로 타인의 고통에 노출된 사람들의 뇌를 스캔했더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처음에는 전방 뇌섬엽과 전대상피질, 이 두 영역이 과활성 상태로 24시간 켜져 있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자기 일처럼 처리하느라 에너지를 다 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어느 임계점을 넘는 순간 그 영역의 반응이 한 번에 둔해졌어요. 이걸 다운레귤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반응 자체를 줄여버리는 현상이에요. 문제는 이 차단이 선택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부정적인 감정만 차단되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던 노래도 영화도 친구도 모든 감정이 같은 회로를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다 함께 둔해지는 거죠. 환자 K가 좋아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좋아함 자체가 닿을 수 있는 통로가 닫혀 있었던 거예요. 의료진은 환자에게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평온은 회복이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면 나중에 깊이 후회하게 될 거예요. 지금 어머니와의 관계를 끊고 싶다고 느끼는 건 정확한 판단이 아닐 수 있어요. 감각 회로가 차단된 상태에서는 모든 관계가 똑같이 무가치하게 보이거든요. 환자 K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기는 처음으로 명확해졌다고 느꼈으니까요. 회복 프로토콜이 시작됐습니다. 베셀 반 데어 콜크가 30년 넘게 트라우마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개발한 신체 기반 치료법을 적용했어요. 핵심 원칙은 단순했습니다. 감정을 직접 회복시키려는 시도는 금지. 대신 가장 작은 신체 감각부터 다시 만나는 거죠. 반 데르콜크가 강조한 개념이 있어요. 인터로셉션. 한국어로는 내수용 감각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차리는 능력이에요. 주 2회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환자는 치료실에 들어와서 의자에 앉았고 치료사는 질문했어요. 지금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감각을 느낄 수 있나요? 환자 K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치료사는 대답했죠. 의미를 찾지 마세요. 그냥 느껴보세요. 처음 2주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환자는 발바닥의 압력을, 의자에 닿는 엉덩이의 무게를, 호흡할 때 가슴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움직임을 관찰했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3주차에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세션 중에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환자가 말했어요. 이거 따뜻하네요. 아주 작은 말이었지만 치료사는 기록했습니다. 온도 감각 첫 회복. 4주차에는 손에 쥔 컵의 무게를 느꼈다고 보고했고 5주차에는 차의 향을 구별할 수 있었어요. 이건 순서가 있었습니다. 온도, 무게, 향, 이 순서로 감각이 천천히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8주차가 되자 더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환자가 오랜만에 좋아하던 노래를 틀어봤는데 특정 구간에서 뭔가 느껴졌다고 했어요. 가사 전체가 와닿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한 소절에서 뭔가 부딪혔어요. 예전처럼 가슴이 찡한 건 아니지만 멈칫하게 됐어요. 치료사는 이걸 중요한 신호로 봤습니다. 감정 회로가 부분적으로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12주차, 환자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동안 친구 만남이 전부 무감각했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친구가 최근에 힘든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힘들어한다는 게 느껴졌어요. 예전처럼 친구의 감정이 저를 압도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이 진짜 힘들구나 하는 게 전해졌어요. 이게 정확한 회복의 모습입니다. 예전처럼 모든 감정에 다 반응하는 게 아니라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18주차가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새벽 1시 술에 취한 목소리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환자 K는 무조건 달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6개월 전 비인격화가 시작된 이후에는 전화를 받지도 않았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환자는 전화를 받고 어머니 목소리를 들으면서 판단했어요. 이건 진짜 위기가 아니구나. 그냥 술 취한 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은 제가 갈 수 없어요. 아침에 다시 전화할게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죠. 이게 엄청난 변화였어요. 왜냐하면 환자는 어머니를 끊어낸 게 아니거든요.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경계를 설정한 겁니다. 예전처럼 모든 요구에 응하지도 않고 비인격화 상태처럼 완전히 차단하지도 않았어요. 진짜 위기는 구별할 수 있으면서도 불필요한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 능력이 생긴 거죠. 반 데줄 콜크가 말한 대로 이건 머리로 배운 게 아니었습니다. 몸이 먼저 학습한 거예요. 24주차, 환자는 다시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예전만큼 모든 가사가 가슴에 박히지는 않아요. 어떤 부분은 그냥 흘려듣게 되고 어떤 부분은 여전히 멈칫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예전엔 노래 하나에 하루 종일 감정이 휘둘렸거든요. 이게 진짜 회복입니다.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더 정확해지는 거거든요. 1년이 지났을 때 중요한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진짜 응급 상황에 처했어요. 길에서 넘어져서 머리를 다친 거죠. 이웃이 환자 K에게 전화했고 환자는 즉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어머니를 돌봤고 필요한 조치를 다 취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세션에서 환자가 보고한 내용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도왔어요. 그런데 예전처럼 제가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어머니의 고통이 제 고통이 되지 않았거든요. 도와줘야 할 사람을 도와준 거지 제가 그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이게 공감과 과잉 공감의 차이입니다. 공감은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면서도 자기를 유지하는 거예요. 과잉 공감은 상대의 감정이 자기 감정이 되는 거죠. 환자 K는 5년간 과잉공 상태로 살았고 그게 뇌의 공감 회로를 소진시켰던 겁니다. 이제는 건강한 공감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18개월이 지났을 때 환자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도예 수업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흙을 만지는 감각이 좋아요. 손에 닿는 차갑고 부드러운 느낌이요. 무언가를 만드는 게
재밌기도 하고요. 이건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새로운 것을 좋아할 수 있는 능력이 돌아온 거거든요. 단순히 예전 것을 되찾은 게 아니라 새로운 것에 열릴 수 있게 된 겁니다. 24개월, 2년이 지났을 때 최종 평가를 했습니다. 마슬라크 번아웃 척도를 다시 실시했더니 모든 영역에서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비인격화 점수는 급적으로 낮아졌고 개인적 성취감은 오히려 이전보다 높아졌죠. 환자 K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예전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예전에 저는 모든 것에 다 반응했거든. 누군가 힘들다고 하면 제가 다 받아줘야 했고 그게 제 정체성이었어요. 지금의 저는 달라요. 누구를 도와줄지, 어디까지 가능한지, 언제 멈춰야 하는지 알아요. 머리로 생각해서가 아니라 몸이 먼저 알려줘요. 이게 회복의 정확한 모습입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더 정밀한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환자 K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유지했지만 경계는 명확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했지만 모든 요구에 응하지는 않았으며 새로운 것을 좋아하기 시작했지만 그것에 압도되지는 않았습니다. 환자 K의 케이스는 임상적으로 여러 교훈을 남깁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감정적 둔감이 항상 우울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누군가를 오랫동안 돌봐온 사람에게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공감 피로를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항우울제가 듣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이건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의 문제가 아니에요. 과부하가 걸린 공감 회로가 자동으로 차단기를 내린 상태거든요. 두 번째 교훈은 평온함이 회복의 신호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마슬라크가 이 단계 비인격화를 가장 위험한 단계라고 부른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당사자는 자기가 드디어 깨달았다고, 이제 강해졌다고 느끼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감각 자체가 차단된 상태죠. 이 시기에 중대한 결정을 내리면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를 끊고 직장을 바꾸고 환경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들이요. 세 번째 교훈은 회복이 감정의 폭발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감각이 돌아오면 예전처럼 모든 것에 강렬하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실제 회복은 그렇게 오지 않아요. 아주 작은 감각부터 온도, 무게, 향 이런 미세한 것부터 천천히 돌아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감정도 부분적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번째 교훈은 회복의 목표가 예전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환자 K처럼 과잉 공감 상태로 살았던 사람이 예전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 상태가 문제였으니까요. 진짜 회복은 더 정확한 감정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응할 것과 흘려보낼 것을 알고 경계를 설정하면서도 관계는 유지하는 능력이요. 2025년 연구들을 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광범위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전문가의 43.5%가 높은 정서적 소진을 경험하고 28.2%가 비인격화 상태에 있어요. 심리치료사는 50% 이상이 번아웃을 겪고 있고 사회복지사는 정서적 소진이 50%, 비인격화가 45%입니다. 이건 전문가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을 돌보는 사람, 불안한 연인을 지탱하는 사람, 친구들의 감정을 받아주는 사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환자 K의 케이스가 보여주는 건 희망입니다. 공감 회로가 차단됐다고 해서 영구적인 게 아니에요. 적절한 개입과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밴더콕의 신체 기반 치료가 효과를 보인 이유는 차단된 회로를 직접 자극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대신 옆에서 천천히 신체 감각이라는 다른 통로를 통해서 회로를 다시 열어간 거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만약 좋아하는 게 사라졌다면, 모든 게 시들해졌다면, 이상하게 평온하다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건 뇌가 당신을 살리기 위해 차단기를 내린 상태일 뿐이에요. 이 시기에 중대한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관계를 끊고 일을 그만두고 모든 걸 바꾸려는 충동이 들겠지만 잠시 미루세요. 감각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먼저예요. 대신 작은 감각부터 다시 만나보세요. 따뜻한 물을 마실 때 그 온도를 느껴보고, 걸을 때 발바닥이 땅에 닿는 무게를 알아차려보고, 숨을 쉴 때 가슴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움직임을 관찰해보세요. 처음엔 아무것도 안 느껴질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며칠로는 안 되고 몇 주, 때로는 몇 달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작은 감각 하나가 안에서 부딪혀서 반사되는 순간이 옵니다. 환자 K는 2년이 걸렸어요. 긴 시간이죠. 그런데 그 2년이 끝났을 때 이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더 강해진 게 아니라 더
더 정확해진 거예요. 누구에게 마음을 줄지, 어떤 감정에 응할지, 어디까지 가능한지, 이 모든 걸 머리가 아니라 몸이 먼저 알게 됐죠. 무적이 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잃지 않은 채로 다시 누군가의 옆에 앉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좋아하던 것이 다시 좋아지는 날이 옵니다. 예전과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노래는 여전히 가슴을 치고 어떤 노래는 그냥 흘려듣게 될 거예요. 그 차이를 알아챌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회복의 한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둔해진 게 아니에요. 더 분명해지고 있는 거거든요.